10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바로 어제였죠.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비롯한 각종 신무기를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내놓은 대남 메시지는 무엇일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5일 0시에 열병식이 열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어젯밤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열병식이 연 시간에도 뭐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좀 많이들 예측을 했던 것이 25일 0시라고 이제 했던 거는 2020년 10월 당창건 기념 열병식부터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0시에 맞춰서 열병식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야간 열병식이 그때부터 2021년 8차 당대회라든지 또 9월에 73주년 그 국가기념일에 맞춰서 열병식 했던 것들이 다 시작하는 시간에 0시의 기준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 정도에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추이를 봤을 때, 당창건 혁명군의 90주년 기념일이 되는 25일 0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후가 좋지 않았었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음날 기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보아하니, 이제 거의 25일이 다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저녁 시간대를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병식 녹화 영상을 조금 전에 8시부터 공개를 했던데요. 뭐 동원된 인력도 굉장히 많고 아주 뭐 성대하게 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열 만큼 좀 사정이 좋습니까?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북한 경제 수치가 안 좋은 게 2019년 한일회담 결렬일부터 계속해서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의 열병식이 야간 열병식을 하면서 보면은 빛과 어둠을 활용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야간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분을 많이 이렇게 숨길 수가 있고, 반대로 야간의 빛을 이용해서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 정치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라 하면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저발전된 부분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기계 고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형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해외 언론 방송을 통해서 모형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을 이용한 열병식에서 빛과 어둠을 활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간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북한이 보통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 신무기들을 공개하곤 했었잖아요. 이번에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말고도 또 혹시 무기들이 공개된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까? 보면은 2019년 이후부터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라고 한 신형 무기들이 이번에 보면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리고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등장이 됐고, 또 올 1월에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부분이 또 새롭게 도색하고 탄두부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서 실전 배치를 했다라는 그런 좀 상징성을 보여주고자 한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시험 발사했던 지난 3월 16일에 시험 발사했던 신형 전술 미사일 탑재 차량이 등장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 20년
21년에 이러한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화성 17형도 보여줬고 SLBM과 관련해서는 북극성 4시옷, 5시옷 해서 기존의 북극성 3형보다 사이즈가 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SLBM이 이전에 작년에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SLBM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북한이 그 2019년 이후에 새롭게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전술 무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답제 수단에 해당되는 각종 신형 미사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열병식 참석자들도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가 참석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다른 참석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인 이설주가 열병식에 참석한 거는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었죠. 2018년에 인민군 창건 70주년 때도 함께 참석을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설주 여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동지라고 했는데 여사로 처음으로 그 호칭을 바꾸면서 굉장히 2018년부터 북한이 정상국가화에 관련돼서 지도자와 지도자 부인의 어떤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이 컸는데 이번에 보면 올해가 김정은 집권 또 10주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의 그 측면에서 부부가 같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면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작년에 그 좀 실각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위 비서로 이제 호명이 됐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국의 상무위원이 작년에 이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박정천이 들어가서 5인 체제였었는데 이 5인 체제에다가 플러스 다시 이병철이 포함이 돼서 6인 체제로 재편이 됐다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리고 또 그러한 정치국 상무위원이 6명 중에 군인사가 2명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난 4월에 이렇게 북한이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왔던 거와 관련돼서 박정천이나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주도했던 인물들인 거죠. 이런 주도한 인물들 상무위원회 2명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북한의 핵 대비태세와 관련된 강화된 입장을 보여준 측면이 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연설에서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면은 북한이 그 핵과 관련돼서 발언을 한 주요 계기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7차 당대회 때 2016년이었죠. 그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죠. 먼저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억지적인 측면에서만 핵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측면에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돼서 보다 더 공세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연설한 것 중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고 한다면 핵무력은 의회에 2번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첫 번째가 억제하는 거라면 2번째는 북한의 근본적인 이익의 침탈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핵이 억제력 이상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위권을 위해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수단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전술핵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네. 어느 정도로 지금 북한이 핵 무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보면은 핵무력과 관련된 부분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도화를 시켜왔었죠. 핵경제 병진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핵을 중간에 계속해서 발언을 통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핵 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를 시켜라라는 부분을 중간중간 여러 번 김정은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연설에서도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과 2019년 이후 또 북한이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전술핵 부분까지도 북한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주요 그 개발을 하라고 한 그 5대 전략 무기 그 5대 개발 중점 사항들을 보면은 전략 핵무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뒀었는데 실질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또 이번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거를 보면 전술핵 부분에 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전략 무기, 전술 핵무기 둘 다 양적 질적인 발전을 지금 같이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략 핵무기는 보통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술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략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ICBM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ICBM이 사용되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큰 거죠. 서로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끔 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바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략 핵무기 개발에 초점을 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억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보다 더 공세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협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력은 낮지만 파괴력은 높은 그러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전술 핵무기 부분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미사일에 탑재해가지고 핵탄두를 이제 실은 상황에서 뭐 좀 어디 투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포에다 놓고 핵 무기를 쏜다던가 아니면 핵배낭으로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소형화하는 이런 핵무기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 주고받았을 때 분위기하고 지금 실제 북한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음 달 불과 한 2주도 안 남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북한이 어떻게 남북 관계라든지 지금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소 굉장히 좀 감정적인 측면도 크고 또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이제 그런 측면과 관련돼서 북한이 지금 말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높게 핵 전략이라든지 핵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 발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것만큼의 핵 전략과 핵 운영을 할 수 있는 핵 대비 태세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그 전략적인 고려 수준을 고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보면 4월 한 달 동안 두 차례 김여정 담화라든지 한 차례 박정천 담화라든지 신형 전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김정은의 연설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핵 대비 태세 변화에 대한 정책과 입장
발표 내용이 다소 즉흥적이고 굉장히 감정적 차원에서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핵 대비 태세와 관련된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고 네네. 거기에 대한 조심성과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빠른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되고 그러한 또 과정 중에 또 지금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북한의 지도부의 이런 국방 정책, 아까 대남 정책과의 이런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 스스로도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행정부에 들어서서 대북 정책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비태세 강화를 하고 즉 보면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군사적인 수단에 매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알겠습니다. 매몰되어 있는 마무리를 좀 해야 부분은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예.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네. 해결하는 방법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